깜찍한 시작 김민주는 졸업가운을 벗어던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꿈에 부풀어 있어야 할 청년이었다. 그는 서울의 명문대 컴퓨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다. 그의 재능과 성실함은 졸업작품 심사 당시 지도교수였던 박 교수님의 눈에 띄었고, 졸업 직후 강남에 위치한 박 교수님의 스타트업 회사에 주니어 개발자로 합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화려한 시작 뒤에는 혹독한 현실이 숨어 있었다. 민주는 경기도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강남의 번화가까지는 매일 왕복 60km가 넘는 거리였다. 이른 아침,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낡은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출발해야 했다. 매연 가득한 도로 위에서 끊임없이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자동차들과 씨름하며 출근길을 헤쳐나갔다. 출근 시간만 2시간. 퇴근길은 그보다 더 길었다. 퇴근 시간 강남의 교통체증은 악몽 그 자체였다. 그의 몸은 매일매일 잿빛 먼지와 소음으로 덮여갔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200만 원 남짓. 그중 50만 가까이가 오토바이 기름값으로 사라졌다. 남은 돈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찼다. 매달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 때마다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다. 이대로는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사라는 단어로 가득 찼다. 결심을 굳힌 그는 룸메이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나 회사 근처로 이사 갈까 해. 아무래도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룸메이트는 민준의 힘든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흔쾌히 이해해 주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몸 상하겠더라. 민주는 이제 혼자만의 공간을 찾아야 했다. 그의 이사 조건은 단 하나, 회사 근처일 것. 강남이나 압구정동이면 더할 나위 없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인터넷 검색에 매달렸다. 하지만 강남의 살인적인 월세는 민준의 월급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가격이었다. 하루는 우연히 중고거래 앱에 부동산 직거래 게시판을 뒤지다 한 게시물을 발견했다. 방 있어요. 25제곱미터, 방 주인 없음, 24시간 자유, 강남 중신, 월세 100만원, 전기세 3,000원, 수도세 5만원, 연락처 334444. 400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민준의 눈은 번쩍 뜨였다. 강남 한복판에서 이 가격은 기적에 가까웠다. 그는 홀린 듯 전화기를 들었다. 저 와서 보세요.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그날 오후 반차를 내고 곧바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가 향한 곳은 압구정동의 좁은 골목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소였다. 그의 심장은 기대와 불안으로 뒤섞여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발걸음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지옥의 문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운명의 방. 압구정동의 한적한 골목길.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 1층에 자리한 행운 부동산. 민주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사장이 그를 맞았다. 짙은 화장과 날카로운 눈빛, 능숙한 말투에서 그녀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터넷 보고 오셨죠? 운이 좋네요. 이런 방은 금방 나가거든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민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여사장은 잠시 후 젊은 남직원을 불렀다. 철수야, 손님 밴쿠버 로데오 거리 근처 그 방 좀 보여드려라.
철수라는 직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속으로 밴쿠버 로데오 거리라는 말에 안심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값으로 유명한 곳에 이런 방이 있다니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두 사람은 골목을 나와 대로변으로 향했다. 눈앞에 나타난 건물은 압구정동의 다른 건물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으리으리한 쇼윈도가 늘어선 빌딩들 사이에 덩그러니 놓인 낡고 오래된 4층짜리 건물이었다. 전면에 녹슨 철제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창문들은 모두 시커먼 유리로 가려져 있었다. 민주는 속으로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했지만 철수는 능숙하게 셔터를 열었다. 귀에 거슬리는 굉음과 함께 셔터가 올라갔다. 셔터 뒤로 나타난 것은 음습한 복도였다. 복도 양 옆으로는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합판으로 대충 막아놓은 벽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마치 미로 같은 구조였다. 복도 끝에는 오토바이를 세워둘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그 옆으로 낡은 계단이 위층으로 이어졌다. 민주는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여기 공동 화장실 2개 있어요. 철수의 설명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속으로 매번 짐을 들고 내려가야 한다니 귀찮겠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00만 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며 애써 부정적인 이사 가면 되지. 두 사람은 좁고 어두운 계단을 올랐다. 계단을 오를수록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더욱 짙어졌다. 2층 복도는 1층보다 더 어두웠다. 복도 중간쯤에 위치한 한 방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102호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민주는 속으로 이 방은 아직 비어있나 보네 라고 생각했다. 그 방을 지나 다시 계단을 올라 3층에 도착했다. 철수는 3층 복도 끝에 위치한 한 방 앞에 멈춰섰다. 문의 모서리에는 낡은 페인트로 쓴 301호라는 글씨가 보였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굵은 철사를 꺼내 문고리에 감긴 쇠사슬을 풀었다. 달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자물쇠는 없나요? 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문고리가 낡아서요. 굳이 잠글 필요는 없죠. 어차피 빈 방이니까요. 민주는 철수의 말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방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처음 만난 흔적. 철수는 문을 열어준 채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문 밖에서 무심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둘러보세요. 짧은 한마디였다. 민주는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4시 반에 해질녘 건물들 사이에 갇힌 방은 이미 어두컴컴했다. 철수는 벽에 붙은 스위치를 눌렀다. 딸깍 소리와 함께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더니 희미한 빛을 뿜어냈다. 방은 예상대로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민준의 운동화 자국이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는지 바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2010년이라고 적힌 낡은 달력 한 장이 벽에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민주는 달력에 그려진 희미한 그림들을 보며 이 방에 살았던 누군가의 흔적을 짐작하려 애썼다. 방은 25제곱미터로 넓고 2개의 큰 창문이 있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창문 자체는 없어 밖이 그대로 보였다. 그 점이 민준의 마음을 끌었다. 창문이 있어서 시원하고 좋네요. 민준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창문 너머로는 다른 건물과의 좁은 틈이 보였다. 어둡고 깊은 골목 같은 공간이었다. 다른 방들은 이쪽으로 창문이 나 있지 않았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저렴한 월세와 넓은 공간에 대한 만족감이 그 불안감을 덮어버렸다. 민주는 다시 철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여기로 할게요. 민준의 말에 철수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네. 그는 문을 닫고 다시 쇠사슬을 걸었다. 그는 다시 궁금해졌다. 아까 그 아래층 방은 어떤가요? 거기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네, 따라오세요. 라고 말했다. 철수는 2층으로 향했다. 102호라고 쓰여진 방이었다. 철수는 여전히 방 밖에서 서성였다. 이 방은 창문이 계단 쪽으로 하나 나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방문을 열자마자 키키하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은 어둡고 습했으며 벽에는 시커먼 이끼가 피어 있었다. 여기는 영 안 되겠네요. 민주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너무 답답하고 곰팡이 냄새가 심해요. 철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다시 잠갔다. 그럼 윗방으로 하시죠. 민주는 다시 3층으로 올라갔다. 아까 보았던 방, 창문이 2개 있는 그 방이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서서 다시 한번 방을 둘러보았다. 계약할게요. 그는 철수에게 말했다. 철수는 민준에게 부동산으로 돌아가자고 말했고 두 사람은 다시 행운 부동산으로 향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한 달치 월세를 선불로 지불했다. 민주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운명의 계약에 서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벽에 쓰여진 경고. 다음 날 민주는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내고 이삿짐을 쌌다. 안식처가 있어야 비로소 일에 전념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침부터 하늘은 잔뜩 흐렸다.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다. 종일 쏟아지는 비에 이사는 오후로 미뤄졌다. 빗줄기가 약해진 오후 4시, 민주는 낡은 오토바이에 이삿짐을 싣고 압구정동으로 향했다. 가따스로 용달차 한 대를 구해 짐을 실었다. 이사 비용 20만 원이 아까웠지만 짐을 혼자 옮길 수는 없었다. 이삿짐을 모두 옮기고 나자 창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민주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열쇠를 받았다. 묵직한 쇠로 된 열쇠였다. 주인 아주머니는 밤 늦게 들어오는 건 좋지만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1층에 다른 방들도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친구들이 이사 소식을 듣고 저녁에 찾아오겠다고 했다. 민주는 친구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는 우선 걸레와 양동이를 민주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얼룩이 아니었다. 누군가 검은 펜으로 벽에 쓴 글씨였다. 민주는 소름이 돋았다. 그와의 첫 밤, 너무 행복해. 그가 나를 버렸다. 배신자는 죽어야 해. 영원히 여기서 그를 기다릴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날짜와 함께 잘 가 내 사랑이라고 쓰여 있었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방금까지 닦던 걸레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벽에 쓰인 글씨들은 한 여자와 남자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민주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설마 이 방에서 자살이라도 한 건가? 민주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벽을 따라 반대편 구석으로 갔다. 옷장을 놓을 자리였다. 그곳에도 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이 방에 귀신이 있다. 2명의 친구가 정신병원에 실려갔다. 매일 밤 창문에서 2개의 머리가 나타난다. 절대 이 방에 살지 마라. 후회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세요 라며 전화번호가 쓰여 있었다.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번호를 사진으로 찍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혹시 집주인과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써놓은 걸 수도 있잖아. 그는 다시 걸레를 들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 방에 있어야 해. 보증금을 날릴 수는 없어.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민주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애써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야, 착각일 거야. 너무 피곤해서 그래. 그는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민주는 더 이상 청소를 할 수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향해 달려갔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자 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유일한 생명체였다. 그는 복도에 서서 숨을 헐떡였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가 땀에 젖은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빨리 와줘. 그림자 속에서 민주는 친구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복도에 서 있었다. 복도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아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1층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TV 소리만이 유일한 생명체의 흔적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방 안에서 느껴졌던 차가운 시선이 다시 들어갔다. 방 안은 여전히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아까 청소를 했을 때의 먼지 냄새와는 다른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민주는 벽에 쓰여진 글씨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이 방에 귀신이 있다. 는 글씨가 그의 눈에 박혔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벽을 자세히 비추기 시작했다. 그 순간 민주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벽에 묻어있던 먼지가 지워져 있었다. 그 위로 정체 모를 발자국과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발자국은 천장까지 이어져 있었다. 내가 청소할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전등을 들어 천장을 비췄다. 천장에도 발자국과 손자국이 가득했다. 마치 누군가 벽을 기어 올라 천장까지 걸어간 것 같았다. 민주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억지로 참아냈다. 그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방 중앙으로 물러섰다. 그는 더 이상 이 방에 혼자 있고 싶지 않았다. 그때 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친구였다. 나 지금 주차장이야. 친구의 목소리에 민주는 살 것 같았다. 그는 쇠사슬을 다시 걸어 문을 잠그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야 했다. 민주는 계단을 내려가며 2층의 102호 방을 지나쳤다. 그 방은 어제와 다르게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주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천장의 선풍기가 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아마도 집주인이 청소를 하다가 잠시 나갔나 보네. 민주는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가 1층에 도착했을 때 102호의 불이 꺼지는 것이 보였다. 그는 소름이 돋았다. 분명히 내가 보고 있을 때 불이 켜져 있었는데. 민주는 뒤를 돌아보았다. 2층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누가 날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 그는 땀에 젖은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차장에 도착하자 친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민주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이사하느라 좀 힘들어서 그래. 그는 친구에게 방에 대해 말하려다 멈칫했다. 그의 여자친구를 집으로 보냈다. 다시 혼자가 된 민주는 텅 빈 주차장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다시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갔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야. 그는 텅 빈 복도를 걸어가며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의 뒤에는 그가 보지 못하는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한밤중에 탈출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를 보낸 후 민주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텅 빈 주차장에서 느껴지는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부릉, 부릉.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민주는 당황했다. 분명히 오후에 잘만 작동했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먹통이 된 것이다. 그는 몇 번이고 시동을 걸었지만 엔진은 묵묵부답이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민주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 잠긴 건물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느껴졌던 그 차가운 시선이 다시금 자신을 덮쳐오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미안한데 내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어. 혹시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냐? 민주는 친구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친구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말했다. 아, 그래, 알겠어. 근데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미안해. 친구의 단호한 거절에 민주는 절망했다. 그 순간 민주는 또 다른 친구 현준이 생각났다. 현준은 예전에 함께 밴드를 하던 친구로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 살았다. 민주는 현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준아, 나 민준인데 지금 내 오토바이가 고장나서 그런데 혹시 나 좀 태워줄 수 있냐? 현준은 흔쾌히 응했다. 그래, 알겠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민주는 안도했다. 현준을 기다리는 동안 민주는 초조하게 주위를 서성였다. 그때 오토바이 위로 툭툭 소리가 들렸다. 빗방울이었다.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비를 피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현준이 도착했다. 그는 민준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 무슨 일 있어? 민주는 현준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 방에 귀신이 있어. 현준은 처음에는 웃었다. 야, 무슨 소리? 표정이 굳어졌다. 두 사람은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현준의 차를 타고 현준의 집으로 향했다. 현준의 집은 오래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고 입구에는 낡은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 우리 집은 예전부터 천주교를 믿어서 십자가가 많아. 현준의 말에 민주는 안심했다. 이곳이라면 안전할 거야. 그날 밤 민주는 현준의 집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방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벽에 쓰여있던 글씨들, 천장에 찍힌 발자국들, 그리고 자신을 쳐다보던 그 차가운 시선.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났다. 그는 현준에게 미안함을 표하며 회사로 향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다시는 그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방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돌아온 방. 민주는 현준의 집에서 이틀 밤을 묵었다. 불안감에 휩싸여 잠 못 이루던 첫날과 달리 십자가가 걸린 현준의 집은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다. 하지만 안식교 잠시, 그는 더 이상 친구에게 신세를 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집을 찾아 나섰다. 세 번째 되는 날, 민주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근처를 배회했다. 골목을 돌던 그는 우연히 한 건물에 붙어 있는 방 있음이라는 판말을 발견했다. 민주는 홀린 듯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주인은 친절한 중년 부부였다. 그들은 민준에게 방을 보여주었다. 12제곱미터의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이 시원하게 나 있었고 햇살이 방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무엇보다 이전에 살던 부부가 아기가 생겨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에 민주는 안심했다. 이 방은 좋은 기운이 가득해. 민주는 즉시 보증금 50만 원을 걸었다. 그는 다음 날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사를 하려면 이전 방에 있는 짐을 모두 빼와야 했다. 민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다시 그 방에 가야 한다니. 그는 차마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아 현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준아, 미안한데 오늘 나 좀 도와줄 수 있냐? 현준은 민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을 감지했다. 알겠어. 내가 갈게. 오후 4시 현준과 함께 그 건물 앞에 도착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은 여전히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민주는 짐을 옮길 용달차를 부르고 현준과 함께 3층 문이 열리는 소리는 마치 비명처럼 들렸다. 민주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눈을 뜬 순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방은 어제 떠날 때와 똑같았다. 켜놓고 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이삿짐도 그대로 놓여 있었다. 벽에 쓰여있던 글씨들과 천장에 찍혀있던 발자국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민주는 벽을 손으로 더듬었다. 매끈한 벽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헛것을 본 건가? 현주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봐,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이제 짐이나 옮기자.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밖에서 용달차 기사님이 올라왔다. 사장님, 짐 다 싸셨나요? 민주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현준과 함께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짐을 모두 옮긴 후 민주는 방을 잠그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열쇠와 계약서를 반납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향했다. 아주머니, 저 계약 해지하고 싶습니다. 방에 귀신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민준의 말에 주인 아주머니는 껄껄 웃었다. 무슨 귀신이야, 귀신은. 그 방에 살던 학생들도 아무 말 없었는데. 젊은 사람이 잠시 힘들어서 그런 거지.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보증금 200만 원을 포기했다. 그는 부동산을 나와 현준의 차에 올랐다. 그는 텅 빈 건물, 그리고 자신이 두고 온 방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때 그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마치 이 방에 살던 영혼들이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이젠 정말 괜찮을 거야.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주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다. 좁고 어두운 방, 그리고 자신을 노려보던 검은 눈동자. 그는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아직 그 방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싸움. 새로운 방으로 이사한 후 민주는 안도감을 느꼈다.
낡고 음침했던 이전의 방과는 달리 이곳은 밝고 깨끗했으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여전히 그 방에 갇혀 있었고 검은 눈동자를 가진 그림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민주는 회사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 탄 것처럼 문이 다시 열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다시 문을 닫았지만 문은 닫히지 않고 다시 열렸다. 민주는 소름이 돋았다. 방의 영향이야. 그는 자신이 그 방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여전히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제 방에 귀신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동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웃었다. 야, 무슨 귀신이야. 네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 민주는 그들의 반응에 실망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구나. 그는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의 싸움은 오로지 그만의 몫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용기를 내어 그 방을 찾아갔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다.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민주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어둡고 눅눅했다. 낮에 보았던 깨끗한 방은 온데간데 없었다. 벽에는 다시 검은 글씨들이 나타났고 천장에는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다. 민주는 방 한가운데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당신들을 해치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들이 누군지, 왜 여기에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 방에 온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다. 그리고 벽에 쓰여 있던 글씨들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는 알았다.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그는 두려움보다 더 큰 연민을 느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영혼들이었다. 민주는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들의 고통을 이해해요. 하지만 당신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아요. 당신들이 평온을 찾고 싶다면 이 방을 떠나야 해요. 그의 말이 끝나자 희미하게 빛나던 글씨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주는 자신이 그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숨겨진 진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새로운 방에서 깨어났다. 밤새도록 시달리던 악몽이 더 이상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그는 직감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민주는 3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어제와 같은 불길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벽에 쓰여있던 글씨들이 사라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어제 앉았던 자리, 방 한가운데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그때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몸을 웅크렸다. 그때 벽 한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빛은 점점 강해지더니 벽에 쓰여있던 글씨들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글씨가 아니었다. 영상처럼 보이는 움직이는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남자는 여자에게 꽃을 선물했고 여자는 활짝 웃으며 남자를 안았다. 그들은 이 방에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는 여자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여자는 절망에 빠졌다. 그림 속의 여자는 벽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영원히 여기서 그를 기다릴 거야. 민주는 어제 보았던 글씨가 바로 이 여자가 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림이 바뀌었다. 이제는 남자가 혼자 있었다. 남자는 다른 여자와 함께 이 방에 들어왔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방 한구석에 검은 그림자가 그들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민주는 그 그림자가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림은 계속해서 바뀌었다. 그 방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민준이 보았던 3명의 대학생들도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 행복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 한 명씩 방을 떠났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명은 벽에 무언가를 썼다. 이 방에 귀신이 있다. 절대 살지 마라. 민주는 그가 바로 그 전화번호를 남긴 남자임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한 남자였다. 그는 홀로 이 방에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결국 미쳐버렸다. 그는 벽에 무언가를 쓰고 사라졌다. 나 살려줘. 라는 절규였다. 그림이 사라지자 방 안은 다시 어두워졌다. 민주는 숨을 헐떡였다. 그는 자신이 보았던 모든 것이 이 방에 갇힌 영혼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영혼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 했던 것이다. 민주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속으로 말했다. 그는 이 방에 갇힌 영혼들을 위해 작은 의식을 치르기로 결심했다. 평온을 찾아서 민주는 그 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평온을 찾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기도문을 찾아보았다. 그는 종교인이 아니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다. 그는 인터넷에서 불교와 천주교의 경문을 찾았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다시 그 방으로 향했다. 그는 방 한가운데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는 노트북에서 반야심경과 주대비를 틀었다. 그는 경문이 흐르는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그 영혼들을 생각했다. 당신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들이 평온을 찾기를 바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 방에 갇힌 영혼들이여, 당신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당신들을 버린 사람에 대한 징후를 버리고 이제 자유롭게 떠나세요. 민주는 경문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경문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을 떴다. 방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추고 있었다. 그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두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그들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 민주는 그들이 평온을 찾았음을 직감했다. 그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는 방을 나서기 전 방 구석에 작은 쪽지를 남겨두었다.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세요. 그는 그 방을 떠났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했고 곧 프로젝트 팀장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좁은 방에 살지 않았고 넓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그는 가끔씩 그 방을 생각했다. 그 방에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공포 체험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보다 더 외롭고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었다. 민주는 그 방이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공감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모든 영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종종 지내고 있지? 나도 잘 지내고 있어. 그는 알았다. 그들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들이 자신에게 주었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는 알았다. 그들이 그를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